아니면 장특 70%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3개월 이내 꼭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임대사업자에 내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이분들은 지금의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없고 어차피 하나만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70% 장특 배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요것하고 관련된 것도 올해 연말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기존의 대책들, 그러니까 혜택들 요것들이 유지된다라고. 만약에 편입하실 분이라고 하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그분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하실 분은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 나는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정정을 말씀을 드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네네네. 예, 그나지만 양도세 100% 가면은 올해 일몰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장특만 받을 수 그렇죠. 있다. 이거죠. 장특만 받을 수. 장특 공제 최대 70%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처음에도 그랬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하지 말자 했던 분들은 나 그냥 세금 감면 안 받고 임대료 내 맘대로 올릴래. 이래서 안 한 거거든요. 한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나 그냥 임대료 올리는 것보다 세금 감면을 받아서 양도 차익을 많이 기대하시는 이런 분들은 등록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 등록 안 하고 임대료 마음대로 올릴래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 등록하고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다시 쟁점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세무사님 좀 바빠지셔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바빠질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계속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일지. 그래서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최소. 최대 공이 하나 더 붙고요. 최소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조금 다시 한번 또 고려해 보실 만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록을 한 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등록을 안 한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상승을 했고요. 이미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서 딱 두 가지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그렇죠. 포인트와 요건. 또 하나는 의무 기간 안에 내가 팔 건지 말 건지. 만약에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라면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몇 년 안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뭐 안 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조금 있다 다시 나올 거지만 뭐 의무 기간 지키지 않았을 때 나오는 과태료 부분을 내가 감안하고 팔 것이냐,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두 가지를 꼭 고민을 해보시고 내셔야 되는데 결론은 내는 게 더 유익하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의견인 거죠. 저도 항상 전화가 오면 여쭤봐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다시 반문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오랫동안 보유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갖고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무조건 등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그렇습니다. 자, 언제까지 등록해야 된다고요? 올해 안까지?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올해 안까지 하시는 게 맞죠. 그런 거인가요? 미루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미루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미루지 않는 게 좋은 건 의무 기간의 만료 시점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몇 달, 며칠 사이에 두고 의무 기간을 못 채워서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채워야 되는 의무 기간이라고 하면 먼저 채워놓고 향후에 내가 팔지 말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직까지도 안 하시고 버티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대사업자 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대출을 우회해서 신규로 주택에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임대사업자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같이 임대사업자 대출의 LTV를 60에서 80%였는데 네. 지금 40%로 일단은 픽스됐다. 그러니까 그 시청자님은 이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사업자 대출 받으면 지금 현행의 LTV 그 정도의 수준 40%까지 대출을 못 받는데 만약에 기존에 가계대출을 받았든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 투기 지역 내에 그 대출은 못 받는다. 40%도 못 받는다. 그 대신 투기 지역 이외에 투기 과열지구든 뭐 조정 지역이든 이런 데는 40%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만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대출을 받아서 사는 이런 일은 하지 말고 반면에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건 전폭 지원해주겠다. 그렇죠. 예, 이 얘기 같은데 네, 결국은 임대사업 하려면 지어서 해라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맞죠, 그 얘기가. 근데 여기서 네. 내가 개인적인 게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모르겠어요. 뭐 이게 좀 봐야 되겠는데 보통 그 임대사업자 내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이제 세대수가 좀 꽤 되는 공공 쪽이 아닌가 이게? 일단 매입 임대 있고 네. 그다음에 신축임대? 네, 신규 임대. 네, 신규 임대 건축 있고. 자금에 대한 거는 지원을 그렇죠. 예, 예. 제한하지 않겠다는 네. 거니까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임대사업 하려면 지어서 해라라는 네.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세대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규 주택 건축에 대한 붐이 또 다시 일어날 것도. 안 그래도 지금 땅값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라서 사실상 수익률이 나오는 게 많지 않지만 네네. 아직도 숨은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을 잘 뒤져보시면 아주 훌륭한 자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또 두 가지 노림수네요. 신규 주택의 공급을 이걸로 풀 수 있겠네요. 그냥 결국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잖아요. 무슨 뭐 도시 재생이니 무슨 뭐죠? 뭐 빈집 정비니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으로 그걸 뭐 수리해서 뭐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겠다 결국 이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건축에 대한 바람이 새로 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관심이 거기에 많아가지고 이거 딱 보는데 팍 꽂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4-1 시장관리 임대차하고 매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오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시장 안정방안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이라고 해서 발표 자료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들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지금 뭐 주택을 갖고 있는 건지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3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을 통한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RHMS?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RTMS는 열심히 들어봤어도 자 RHMS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의 건축물대장과 행안부의 재산세 대장을 활용해서 구축한 소유정보 기반 이외에 국토부의 임대자료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신고자료도 등록하고 월세 세액 공제자료도 종합적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차 계약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하겠다. 이게 뭐 끔찍한 얘긴데요 지금?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겠다는 거라 일반 소비자들만 몰랐을 뿐이지 정부나 이제 관계 전문가들은 다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부에서 하려면 벌써 할 수 있었죠. 그럼 이제 와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여기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네. 국세청에서 이제 월세 자료들을 다 봤잖아요. 네네. 조만간 터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 사업에 관련된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밤잠을 설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안 그래도 그런 거 좀 많았죠. 네. 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주시겠어요? 네. 기존부터 계속 거론됐던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에 나온 요 자료에서 자가 여부를 확인하는 건 누구나 다 기존에 알고 있었고요. 빈집 여부, 공실에 대한 것들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전기요금 사용량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에 많은 이제 예시로 들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한다. 나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는 이거를 공실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취하시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발행을 안 하시고 세금 신고는 안 하고 이러한 보유로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걸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전기, 에너지 사용량으로 하겠다라고 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긴장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RHMS를 통한 임대소득 추정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소유자가 주택을 4개를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또 임대하고 있는 집 말고 실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공실로 등록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한 가지 오류 사항으로 보이면 여기 이번에 지금 자가 여부를 건축물 대장 소유자와 주민등록 소유자로 일치시켜서 확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건축물 대장이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거주지를 옮기셨을 때에 대한 확인은 불가한 거라 여기 자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공실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월세 소득공제를 상당히 많은 부분 받고 계시거든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건 이미 국세청에서 그 임대인이 얼마의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다 확인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옛날에도 다 안 했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임대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포지션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긴장해야 되는 순간이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특히 그런 건들이 오피스텔인 경우가 많죠. 네네네. 보통 이제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예. 그 임차인한테 전입신고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네네네네네네. 특약상에 적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주택으로 쓰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네. 되겠죠. 하지만 또 국세청이 또 똑똑한 양도세 게 신고할 때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실 때 예. 오피스텔 이 건물 전체 예. 조사가 전수 조사가 나옵니다. 아, 전수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 주택으로 쓰고 있었는지 예. 아니면 사무실 용도로 쓰고 예, 예, 있었는지 소명을 해라. 예, 예. 소명이 안 되면 세금 부과시키겠다, 추징하겠다. 네, 네. 오피스텔 분양 받았을 때 부가세 환급 부분 네, 토해내라 이런 네.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네. 가지 많은 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세입자한테 그 전입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특약 사항을 넣었다라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조항입니다. 없는 조항이나 마찬가지고요. 또한 그것들을 그때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퇴실하시고 5년 이내에도 다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와의 그 월세 소득공제하고 관련된 부분이 5년 후에도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시점이 이미 왔습니다. 매년 계속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조용히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임대사업에 대한 수익을 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탈세보다는 절세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절세를 부분이에요.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많이 네. 버시면 기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나요? 그 뒤에 잠시만요. 지금 여기에 그 다음에 지금 18년